긴장감이 손끝까지 전해졌던 그날, 한국의 숨결이 LA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2025년 6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최루가스와 연기가 뒤섞인 낯익은 냄새가 퍼졌습니다. 33년 전 그날과 똑같은 공포가 눈앞에 현실로 드리워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치밀한 준비와 연대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물려받은 공동체 정신과 치밀한 준비가 코리아타운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박입니다. LA 타임즈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죠.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1992년의 그 악몽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제 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상점가가 불타올랐고 시애틀에서는 경찰차가 전복됐죠.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한인 슈퍼마켓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징조가 33년 전 그 끔찍한 밤의 재현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윌셔 대로를 따라 걸으며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거리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한인 가게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고 몇몇 상점 앞에는 이미 합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학원에서 나온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이끌려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어요. 제가 처음 불안함을 느낀 건 한 BBQ 레스토랑 앞에서였어요. 평소 활기찬 테라스가 텅 비어 있었고 사장은 테이블들을 서둘러 안으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3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몇 블록 더 걸어가자 더욱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에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건물들 사이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들이 모든 골목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 5시경. 첫 번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시작된 시위가 점점 코리아타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고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시위대의 이동 경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거리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폭풍 전의 정적 같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가로등만이 텅 빈 거리를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코리아타운 경계선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는데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거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은 것처럼 그들은 그 지점에서 머뭇거리며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위험하다. 거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 92년의 기억을 가진 곳이라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밤 11시, 저는 편집실에서 하루 종일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유독 코리아타운만은 기묘한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특별 기획 기사를 제안했습니다. 왜 이곳만은 시위대가 접근하지 않는지, 33년 전의 기억이 어떻게 오늘날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헤쳐보자고 했어요. 편집장은 흥미로워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불타는 동안 유독 이곳만 건드려지지 않는 이유.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저를 얼마나 깊은 진실 속으로 이끌게 될지를요. 그리고 그 진실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주말 밤, 저는 아버지 집 다락방에서 먼지투성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상자였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던 그 상자를 말이죠. 상자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992년 4월 30일이라고 적힌 날짜가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2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 긴장한 어깨, 그리고 배경으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멀리 불타는 건물들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먼 곳을 살피는 사람들, 가게 앞에 바리케이드를 쌓는 모습들, 그리고 라디오를 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질서가 느껴졌어요.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수와 이교대, 라디오 방송 도움, 경계구역 순찰 같은 내용들이었죠. 그 이름 박지수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보니 아버지와 함께 그 밤을 버텨낸 동료였던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박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그는 여전히 코리아타운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65세가 된 박지수는 매일 아침 6시에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진들을 꺼내 보이자 박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박지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도 소방서도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경찰이 완전히 철수했고 그 이후 코리아타운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였어요. 박지수는 그날 오후 5시경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화가 일어났을 때 한인 상인들 사이에 긴급 전화가 돌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군대 출신들이 먼저 움직였고 곧이어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옥상 경계조, 거리 순찰조, 라디오 통신조,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실내 대기조까지 말이죠. 박지수는 당시 상인의 임시 대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각 구역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역할이었어요. 그에게는 그 밤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전쟁이었던 거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박지수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려고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평생 일궈온 터전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말이에요. 박지수가 보여준 또 다른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 라디오 앞에 모여 상황을 점검하는 장면, 그리고 새벽의 교대를 위해 옥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피곤한 모습들이었어요. 박지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결정하는 회의들이 밤새 이어졌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최소한의 무력과 최대한의 조직력이었습니다. 박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박지수는 제 질문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특히 생존과 관련된 기억은 더욱 그렇다고 말이에요. 박지수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2년의 교훈이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습니다. 박지수는 제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연락처 명단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각 상점마다 특별한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별표, 동그라미, 세모 같은 간단한 표시들이었죠. 그 기호들의 의미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별표는 군 경력자, 동그라미는 보안 전문가, 세모는 의료진을 뜻했어요. 단순한 상인 명단이 아니라 비상시 대응 조직도였던 거죠. 33년 전의 경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저를 가게 뒤편으로 안내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창고였지만 안쪽 벽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간 CCTV 화면들이 격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주요 교차로, 상가 입구, 주차장까지 모든 곳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스템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각 상점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92년처럼 정보 없이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죠.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체계적이었어요. A4 용지 20여 장으로 구성된 위기 대응 매뉴얼이었습니다. 상황별 대응 절차, 비상 연락망, 대피 경로, 그리고 각자의 역할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기업의 재해 대응 계획서 같았습니다. 매뉴얼의 첫 페이지에는 핵심 원칙이 적혀 있었어요. 대피가 아닌 방어,
개별 대응이 아닌 집단 대응, 감정이 아닌 시스템. 33년 전의 경험에서 뽑아낸 교훈들이 명확한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참여였어요. 박지수는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20대, 30대 한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커뮤니티 안전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접근법은 기성세대와 달랐어요.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앱을 활용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위치 기반 앱으로는 각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92년의 라디오가 2025년의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드론 시스템이었어요. 젊은 리더 중 한 명이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비상시에는 상공에서 실시간 정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3년 전에는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거죠. 박지수는 이 모든 시스템이 지난주 시위 때 실제로 작동했다고 말했어요. 시위대가 코리아타운에 접근하기 2시간 전부터 이미 모든 정보가 파악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인원수, 이동 경로, 심지어 시위 성향까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대응은 92년과는 달랐습니다. 무력 대신 정보를, 대립 대신 우회를 선택했어요. 시위대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상점들을 정리하고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에게는 다른 경로를 안내하는 표지판까지 설치했었어요. 젊은 세대 리더들은 또 다른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어요. 노인 돌봄, 청소년 멘토링, 지역 축제 기획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코리아타운을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닌 진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92년에 우리가 배운 건 총 쏘는 법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지난주 시위 때의 그 기묘한 평온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33년 전의 교훈이 2025년의 시스템으로 진화한 결과였던 거죠.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위대가 코리아타운 경계선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거였어요. 오후 2시경. 약 2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위셔대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운타운에서 시작해서 여러 상업지구를 거쳐왔어요. 몇몇 가게의 유리창이 깨지고 일부 상점에서는 물건들이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공격적인 성향의 시위대였어요. 저는 8번가와 위셔대로 교차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코리아타운 경계선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가던 몇 명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거였어요. 시위대 내부에서 뭔가 논의가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위험한 신호를 감지한 동물들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시위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위험한 곳에 가려고 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5분 정도 망설이던 시위대는 결국 방향을 바꿨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던 길을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그들을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시위대를 따라가 봤어요. 이들은 코리아타운을 완전히 우회해서 다른 상업지구로 향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 과정에서 누구도 코리아타운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그곳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셜미디어를 뒤져봤어요. 시위 관련 해시태그들을 검색해보니 흥미로운 댓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건드리지 마라. 거긴 우리를 위해서도 안 가는 게 좋다. 92년을 기억하는 곳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더 구체적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지난번에 거기서 일하는데 뭔가 시스템이 다르다더라. CCTV 개수가 장난 아니래.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게 기록된다는 소문이라는 내용들이었죠.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코리아타운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퍼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더 노골적인 표현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코리아타운은 접근하지 마라.
그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되어 있다. 조직력이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라는 영어 트윗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틱톡에서는 아예 코리아타운 관련 밈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코리아타운 앞에서 멈추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수만 번 재생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농담투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시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시위대 내부에서는 코리아타운에 대한 경고가 계속 돌았다고 했어요. 거긴 다른 동네랑 달라.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만 손해라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위 조직자들 사이에서도 코리아타운만큼은 피해가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득 없이 위험만 클 거라는 판단이었죠. 92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고 그때의 교훈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한인들이 특권층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 저들만 안전한지 불공평하다는 불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도 저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식의 반응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안전이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 33년간 축적된 집단적 지혜와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박지수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92년의 교훈이 어떻게 현재 세대에게 전해졌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였어요. 박지수는 저를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1층에는 노인분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2층에서는 젊은이들이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벽에 걸린 커다란 연표였어요. 1992년부터 2025년까지 33년간의 커뮤니티 발전사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92년 폭동, 97년 외환위기,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최근의 시위까지 모든 위기 상황과 그때마다의 대응 방식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지수는 저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92년 이후 이들은 매년 4월 29일마다 모임을 가져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추모 모임이었지만 점차 교육과 훈련의 자리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중요한 의식이 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교육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재현해가며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빠르게 연락망을 구축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어떻게 냉정을 유지할 것인지까지 말이에요. 박지수가 보여준 교육 자료들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 관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집단 의사결정 프로세스 같은 내용들이 마치 경영학 교재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92년의 생생한 경험이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매뉴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참여 방식도 독특했어요. 이들은 기성세대의 경험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92년의 라디오 방송이 현재의 소셜미디어 전략으로, 옥상 경계가 드론 정찰로, 물리적 바리케이드가 디지털 보안으로 진화한 거죠. 박지수는 저를 한 젊은 여성에게 소개해줬어요.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28세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로부터 92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교훈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김서연이 개발한 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커뮤니티 앱 같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발휘했어요. 실시간 위치 공유, 비상 연락망 자동 활성화, 상황별 대응 가이드 제공까지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앱의 철학이었어요. 김서연은 92년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공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이나 바리케이드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힘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앱도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설계했다고 했어요. 박지수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의 이야기였어요. 다른 지역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코리아타운은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마스크 배급, 백신 접종 안내, 사업체 상호 지원까지 모든 게 9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정보 공유 방식이었습니다. 92년에는 라디오 하나가 전부였지만 2020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했어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과도한 공포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박지수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해줬어요. 92년에 그들이 배운 건 총 쏘는 법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법이었다고 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조직력, 감정이 아닌 시스템, 대립이 아닌 공존이 진짜 답이었다는 거였죠. 그 지혜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했어요.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는 것, 두려워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지난주 시위 때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평온함은 우연이 아니라 33년간 축적된 집단적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커뮤니티 내부 취재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위대 내부 인물로부터 말이에요. 그날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시위를 취재하러 나갔었습니다. 오후 6시경 시위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한 젊은 남성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마커스라고 이름을 밝힌 그는 23세 대학생이었고 지난 몇 주간의 시위에 꾸준히 참가해왔다고 했습니다. 마커스는 제가 LA 타임즈 기자라는 걸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코리아타운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이 아는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익명을 보장해달라는 조건이었죠. 마커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위 조직자들 사이에서는 코리아타운에 대한 암묵적인 금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시위 계획에서 그 지역만큼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마커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난달 초 한 시위 그룹이 코리아타운을 타겟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답사를 나간 팀이 돌아와서는 완전히 계획을 바꿨다고 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마커스에 따르면 답사팀이 가장 놀란 건 그 지역의 조직력이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평범한 상업지구 같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모든 게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CCTV 배치, 상점들 간의 연락체계, 심지어 주민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보력이었다고 했습니다. 답사팀이 그 지역에 들어간 지 30분도 안 되어서 이미 그들의 존재가 파악되었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지켜보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죠. 마커스는 답사팀 리더의 말을 전해줬어요. 그는 베테랑 활동가였는데도 그런 수준의 조직력은 처음 봤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일반 커뮤니티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답사팀은 보고서에서 코리아타운 공략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고 예상되는 저항은 강하며 무엇보다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었어요. 마커스가 들려준 또 다른 에피소드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시위 그룹에서는 실제로 코리아타운에 도전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인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커뮤니티에서 말이에요. 반발의 논리는 명확했다고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92년의 피해자였고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은 스스로 일궈낸 것이라는 거였어요. 특권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커뮤니티들도 코리아타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해요. 마커스는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농담도 들려줬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미국 안의 다른 나라라는 말이었어요. 시위대들 사이에서는 그 지역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만 보게 될 거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커스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인들이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 저들만 안전한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을 관찰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마커스가 본 건 특권이 아니라 노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운 좋게 안전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33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준비의 결과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커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코리아타운을 보면서 다른 커뮤니티들도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대립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안전이 다른 이들을 배제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모델이 다른 커뮤니티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마커스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뮤니티의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는 사례였습니다. 마커스와의 만남으로부터 이틀 뒤,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론과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진 공격이었어요. 제 이메일함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인 식료품점이 방화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는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CNN에서 특별 보도가 나갔습니다. 브루클린 방화 사건을 다루면서 왜 LA의 한인 가게들은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거였어요. 리포터는 코리아타운의 안전이 다른 지역 한인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폭스 뉴스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한 앵커는 LA 한인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이 공정한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화면에는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 사진과 함께 특권인가, 준비인가? 라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더 심각한 건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하원 의원이 트위터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올렸어요. LA의 특정 지역이 시위로부터 면제되는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적나라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한국인들만 안전한가? 불공평한 특혜. 다른 소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해시태그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합리적인 의문이었지만 상당수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들이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일부 진보 성향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을 모델 마이너리티 신화의 연장선으로 해석했습니다. 한인들이 백인 사회의 수능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운 거였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33년간의 노력과 준비, 그리고 공동체의 지혜를 단순한 특혜로 왜곡하는 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이런 공격이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편집장과의 긴급 회의에서 저는 반박 기사를 쓰겠다고 제안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코리아타운의 안전이 특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집장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어요. 감정적인 반박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동의해줬어요. 저는 즉시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박지수를 다시 만나서 이번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어요. 박지수는 예상보다 침착했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서연을 비롯한 젊은 리더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기성세대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이었고 젊은 세대는 적극적으로 맞서자는 입장이었습니다. 33년 전의 침묵 전략과 현재의 투명성 전략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결국 저는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동시에 커뮤니티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리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박지수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특별함이 아니라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코리아타운의 모델이 다른 커뮤니티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김서연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코리아타운의 경험을 다른 커뮤니티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협력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 공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코리아타운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필요도 방어적일 필요도 없었어요. 진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될 테니까요. 얼마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는 점차 정치적 운동으로 변화했고
거리의 폭력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코리아타운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쓴 시리즈 기사가 LA 타임즈에 실린 뒤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다른 소수자 커뮤니티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카고 라티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자가 LA까지 와서 코리아타운의 모델을 직접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시카고에서도 비슷한 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코리아타운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박지수는 이런 요청들을 반가워했어요. 33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다른 커뮤니티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리아타운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모델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김서연과 젊은 리더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서 위기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92년의 아날로그 경험이 2025년의 디지털 솔루션과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디트로이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와의 교류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였지만 점차 공통점을 발견해갔습니다. 두 커뮤니티 모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의 반응도 바뀌었어요. 처음에 코리아타운을 비판했던 매체들도 점차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미국 커뮤니티가 배워야 할 코리아타운 모델이라는 특집을 방송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코리아타운을 문제 삼았던 하원 의원이 입장을 바꾼 거였어요. 직접 코리아타운을 방문해서 실상을 파악한 뒤 오히려 이런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저는 박지수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만족스러워했어요. 33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희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일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다는 게 가장 뜻깊다고 말했어요. 김서연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코리아타운의 경험이 시작점이 되어서 전국 각지의 커뮤니티들이 연결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이 보여준 건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역사에서 배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33년 전 그들은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총이 아니라 조직력이, 대립이 아니라 공조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진짜 답이라는 걸 말이에요. 2025년의 코리아타운은 그 교훈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경계선을 넘지 않은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중 때문이었어요. 준비된 공동체의 힘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 거였습니다. 이제 코리아타운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들과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치유가 되고 개별 커뮤니티의 지혜가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니라 지혜도 남긴다고 말이에요. 그 지혜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증명한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고 현재를 준비했으며 그래서 다시는 타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거리였습니다.